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생의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에 엄청난 사건을 겪었던 피해자예요.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물론 제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해요. 하지만 제가 겪었던 일이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리가 없는 너무나 극적인 사건이었다 보니 그 충격과 후유증이 아직 완전히 가시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일들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저는 한동안 많은 심적 스트레스를 견뎌야만 했죠. 오늘은 평소보다 일이 일찍 끝나 집에서 술을 한 잔 기울이고 있었는데 충동적으로 그간 제가 겪었던 일들을 어딘가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마음 같아선 제 이야기를 최대한 많은 분들이, 특히 결혼을 아직 안 한 여자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자나깨나 남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이에요. 2년 전, 전 1년이 조금 넘게 사귀던 예비신랑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산부인과에서 일하는 의사인데요. 직업 특성상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 사실 그 나이 되기까지 연애를 많이 못 해본 상황이었어요. 연애로 이어지지 못한 여러 소개팅들과 학창시절에 2번 연애를 해본 게 전부였죠. 원래 저처럼 공부만 열심히 하고 일에만 매진하던 여자들이 시집을 잘 못 간다는 말들이 있잖아요. 제가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부모님께는 늘 자랑스러운 딸이자 효녀였는데 나이가 차도록 남자를 못 만난다는 게 딱 하나 있는 흠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정말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된 게 바로 예비 신랑이었어요. 하루는 여는 때와 똑같이 퇴근을 하던 길이었는데요. 조금 늦은 시간이라 도로에는 차가 많지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집 근처에서 접촉사고가 생기게 되었죠. 사고가 날 만한 곳이 아니라 저도 당혹스럽긴 했어요. 사거리에서 전 유턴을 하는 중이었고 상대방은 우회전을 하다가 제 뒤를 들이받은 거였죠. 전 사고가 난 적이 처음이라 일단 처음엔 최대한 만만해 보이지 않으려고 전투태세부터 갖추고 차에서 내렸어요. 혹시 몰라 핸드폰도 단단히 챙기고요. 그런데 상대 차량에서 내린 남자는 그런 제가 무안해질 정도로 허리를 90도로 숙여 사과부터 하더군요. 아우,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습니까? 그건 아직 잘 모르겠네요. 일단 보험사부터 부르시죠. 전 이미 불렀어요. 아, 네, 그러셔야죠. 제가 죄송해요.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평소보다 속도를 내다가 실수하고 말았네요. 처음엔 어떻게 이런 한적한 도로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낼 수 있지 싶었는데 막상 상대방이 깍듯하게 사과하며 사정을 설명하자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사고 자체가 큰 것도 아니었고 보험사 직원이 온 뒤에도 그 남자가 제 편의를 최대한 맞춰주며 보상도 철저하게 해주니 실수는 했지만 괜찮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당장 외상은 없지만 저는 그 남자와 보험사 직원의 권유로 일단 병원을 갔고 며칠이 지나자 목과 어깨 부분이 뻐근하게 올라와 물리치료도 받았습니다. 다행히 치료는 빠른 시일 내에 끝이 났고 금전적인 보상도 전부 마치게 되었어요. 사고와 관련된 모든 일 처리가 전부 끝난 뒤 그 남자는 저에게 다시 연락을 해오더군요. 몸은 괜찮냐며 자기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했죠. 연애 경험은 많지 않았지만 저도 바보는 아니었기에 이 남자가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다는 걸 모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름 차려입고 약속 장소를 향했죠. 아니나 다를까 예약된 식당은 누가 봐도 전형적으로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 곳이었어요. 그 남자는 긴장한 얼굴로 절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은 저도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사과를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이렇게라도 한번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그땐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병원에서도 통증이 없으면 그만와도 괜찮다고 했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실수도 할 수 있죠. 전 정말 괜찮아요. 교통사고라는 게 당시엔 잘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저기가 아파온대요. 이번 목이랑 어깨였지만 다음은 허리일 수도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아프시면 치료 꼭 받으세요. 아, 그리고 여기는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을 많이 받았던 곳이라 예약을 잡았어요. 고기를 먹어야 힘도 나시고 건강도 찾으실 테니까요. 이미 처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고마워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저 사실 이미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날 보고 그쪽한테 관심이 생겼어요. 차 들이받은 인간이 이런 말하는 게 웃기고 염치없긴 하지만 마음 같아선 그날 바로 식사 약속을 잡고 싶었는데 혹시나 비용 처리 안 해주려고 꼼수 부리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저 좀 이상한가요? 아니에요. 이상할 게 뭐가 있나요? 오히려 좋게 봐주셨다니 고마운데요. 이렇게 근사한 곳에 데려와 주시니 기분도 좋고요. 저희 두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괜찮은 사람이었더군요. 그 사람은 스타트업 회사를 3년째 운영 중인 사람이었는데 7평짜리 오피스텔에 살며 집과 사무실만 다닌다고 했어요. 30대가 넘은 나이에도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던 건 가정사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는데 어머니가 오래전 돌아가셨고 아버지까지 건강이 악화되면서 집안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죠. 장남으로서 가장 노릇을 하다 보니 20대의 번 돈은 전부 가족들을 위해 쓰게 되었고 지극정성으로 모신 결과 다행히 아버지가 건강을 어느 정도 되찾으셨대요. 그 이후에 사업 자금을 마련해 작은 사무실을 하나 차려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어린 나이에 가장 노릇을 훌륭하게 해낸 것도 모자라 자신이 꿈꿔오던 사업까지 실현시킨 사람이라니. 그 남자가 비록 당장은 경쟁력은 없을지라도 바르고 성실하니 언제든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희는 그날 이후로 몇 번 더 만남을 가졌는데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 아무래도 제 이야기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외가 쪽 가족들이 거의 다 의사인데다가 친가 쪽도 전부 다 대부분 대학 교수나 대기업 연구원 등 고수익 직종에 계신 분들이 많아 그 남자의 가정 형편과는 차이가 났어요. 저는 사실 그 전에 소개팅했던 만났던 남자들이 저의 화려한 배경이 부담스러워하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남자에게는 조금 조심스럽게 제 얘기를 꺼내게 되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 남자는 조금 당황한 눈치더군요. 그래서 전 일부러 퉁명스럽게 부담스러우시면 굳이 안 만나셔도 돼요. 보통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는 아니잖아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조금 당황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예림 씨를 안 만날 정도로 부담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런 건 별 볼일 없는 놈들이나 느끼는 감정이죠. 배경이야 어쨌든 예림 씨라는 사람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림 씨가 제 배경 따위에 신경 쓰지 않고 저라는 사람을 좋게 봐서 만나준 것처럼 저도 똑같아요. 그리고 나중 일은 또 모르잖아요. 전 제 사업이 성공할 거라고 믿어요. 자신 있거든요. 저는 그때 그 남자의 대답을 듣고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사실 그 전까지의 만남은 호감이 반이었고 호기심이 반이었는데 말이에요. 저희는 얼마 안 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1년이 조금 지난 어느 날 그 남자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예림아, 널 만나기 전에 나는 내 성공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하지만 자기 자신보다 주변 사람들을 더 위해주는 널 만나고 너한테 많은 것을 배우면서 내면까지 꽉 찬 사람이 된 것 같아. 나는 너를 만나고 나서 비로소 제대로 된 어른이 될 수 있었어. 그런 너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널 위해서라면 남은 한평생을 바칠 수 있어. 나랑 결혼해 줄래? 좋아. 결혼하자. TV 같은 데서 프로포즈를 할 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우는지 사실 그 전에 저는 볼 때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막상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이 제 사람이구나 싶으면서도 형언하기 어려운 감동이 밀려왔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예비 신랑도 눈가가 빨개졌죠. 저희는 그렇게 눈물로 결혼을 약속했고 행복하게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답니다. 결혼을 약속하게 된 사람이 생겼다고 집안에 말씀드렸더니 저희 가족은 다들 축하해 주셨어요. 예비 신랑이 실제로 인사를 드리러 오자 모두가 형편은 어려워도 바르고 건실한 친구라며 남편감을 잘 골랐다고 저한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그렇게 예비 신랑은 저희 집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고 약 열흘쯤 뒤에는 제가 예비 신랑의 가족을 만나러 갔어요. 예비 신랑의 가족들은 경기도 외곽 지역, 수도권 치고는 놀랍도록 외진 곳에 살고 있었죠. 예비 시아버지가 사시는 곳은 딱 봐도 90년대에 지어진 듯한 낡은 빌라였어요. 예비 신랑은 민망한 듯이 휠체어를 타는 예비 시아버지를 위해 턱이 없는 1층 집을 구하려다 보니 이렇게 됐다며 열심히 설명했지만 저는 오히려 한창 집안 사정이 안 좋았을 때 이런 곳이라도 구한 예비 신랑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상 집안 내부도 굉장히 깔끔했고 20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거의 새 집처럼 관리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시누이가 절 정말 반갑게 맞아주었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언니 오시느라 힘들었죠? 여기가 좀 서울이랑은 멀어서.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가씨. 처음 뵙겠습니다. 백예림이라고 해요. 오는데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오히려 동네가 조용하고 좋던데요. 우리 며느리들 아가씨 왔네. 아이고 참하다. 어서 들어오려무나. 네 감사합니다. 해외에 산다던 예비 시누이는 앞으로 가족이 될 저와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거라고 했어요. 남편의 일 때문에 결혼식 날엔 오지 못할 것 같아 일부러 무리하면서까지 그날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두 사람한테 소소하게 준비한 선물을 건넸고 두 사람은 정말 좋아해 주었어요. 덕분에 분위기가 한층 더 좋아져 내심 안심할 수 있었네요. 저희는 소소한 식사를 함께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오빠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저희 아빠 병원비도 오빠가 다 대줬고 저 시집갈 때도 오빠가 정말 많이 도와줬거든요. 저만 해외에서 남편이랑 살고 오빠가 밑바닥부터 다시 사업 시작한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좋은 언니 만나서 너무 다행이에요. 저희 오빠 정말 잘 부탁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책임감도 뛰어나고 가정적이더라고요. 자기 일도 정말 성실하게 하고요. 제가 오히려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너무 다행이에요. 저야말로 잘 부탁해요, 아가씨. 말까지 정말 예쁘게 하는구나. 사실 우리 딸이야 그렇다 쳐도 요즘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 몸이 불편한 시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고도 결혼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내가 몸이 이래서 변변찮게라도 도움을 줄 수도 없으니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천사 같은 며느리가 생기다니 내가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어. 아버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계속 건강하게 지내시면서 손주들까지 보셔야죠. 그치? 갑자기 제가 이세 계획을 얘기해서인가 예비 신랑은 당황한 표정으로 뭐 그렇지 라며 말을 흐렸어요. 예비 신랑의 그런 반응을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예비 시아버지께 이런 제안을 드렸어요. 아버님, 그러지 마시고 한번 저희 병원으로 오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지금 다니는 병원도 물론 훌륭한 병원이겠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제가 오며 가며 봐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치료비는 다 제가 부담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병원?
아, 뭘 또 그렇게까지. 괜찮아.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도 워낙 친절하고 좋아서 딱 마음에 들어. 마음만 받겠네. 하.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저희가 결혼하면 아버님은 저희 병원 VIP가 되시는 건데 미리 그 혜택 받아보신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유, 정말, 정말 괜찮아.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착하다니. 내 아들이지만 정말 좋은 여자 만난 것 같아. 너무 뿌듯하네. 제가 몇 번 더 진지하게 권유를 드려보아도 예비 시아버지는 극구 반대하시면서 이제 건강하니까 걱정 말라며 손사래를 치셨죠. 그러자 그때 예비 시누이가 갑자기 자기가 사는 영국 이야기를 꺼내며 화제를 돌리더군요. 언니, 이것도 드셔보세요. 이게 요즘 한국에서도 유행한다길래 사왔어요. 제가 런던에서 자주 먹었던 베이글인데 한국 와보니까 여긴 없어서 못 먹더라고요. 런던에선 그냥 지나가다가 먹는 거였는데 이건 압구정에서 제가 1시간 줄 서서 사온 거예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게 상호명만 런던이라고 하는 거 아니었나요? 한국 사람이 론칭한 한국 브랜드라고 알고 있는데 런던에서 이걸 드셨다고요? 그건 몰랐는데 신기하네요. 아니 정확히 이 브랜드의 베이글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요. 제 말은 이 베이글이요. 이런 스타일의 베이글을 많이 먹는다는 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워낙 병원 일만 하다 보니 요즘 뭐가 유행하는지 이런 건 잘 몰라가지고. 맛있네요. 그쵸? 나중에 영국 오시면 많이 드세요. 뭔가 말이 횡설수설한 것 같았지만 예비 신이는 어쨌든 저와 친해지고 싶어서 잘해주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런 예비 시누이가 고마워 호의적으로 대화를 나눴고 저희는 즐거운 분위기로 그 자리를 마칠 수 있었답니다. 저희가 연애를 하는 기간 동안은 서로의 가족을 보여준 적이 없어서 긴장도 걱정도 많이 되었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양가 가족들에게 인사를 마치게 되어서 마음이 한결 가볍고 든든해졌죠.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돌입했어요. 다른 커플들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싸운다던데 저희는 오히려 서로 관계가 더 돈독해져 갔죠. 같이 결정해야 하는 일, 처리해야 하는 일이 산더미 같았는데 그때마다 예비 신랑은 놀라울 정도로 저를 배려해 주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이제 정말 자기 사람이 되는 거라면서 들떠하더니 저희 병원으로 몇 번이나 도시락을 들고 찾아오기까지 했죠. 예비 신랑이 그렇게 지극정성이다 보니 저와 그렇게 친하지 않은 동기 의사마저 아우 형부 정성을 봐서라도 그날 시간 내서 결혼식 가야겠어 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예비 신랑이 초밥을 싸와서 저와 동료들한테 돌리고 간 날이었는데요. 검진이 예약되어 있던 제 환자 중 한 분이 예약 시간이 한참 지난 후인데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괜찮다고 환자분께 들어오시라고 했죠. 간호사는 나가고 환자분은 주저주저하면서 의자에 앉으셨어요. 환자분, 무슨 일이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있으세요? 사실 그 환자는 제가 안 그래도 특별히 마음을 쓰는 환자들 중 한 명이었어요. 물론 다른 환자들을 차별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환자의 경우 나이도 굉장히 어린 데다가 남편도 없는 미혼모였기 때문에 겉으로 티는 내지 않았지만 마음이 좀 더 갈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임산부치고는 굉장히 깡말랐고요. 환자는 잠시 주저하더니 저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주차장에서 남자친구분이랑 있는 걸 봤어요. 까만 벤츠 타고 나간 그 사람이요. 정말 선생님 남자친구 맞아요? 아, 네, 보셨군요. 맞아요. 제가 결혼하는 사람이에요. 곧 결혼식도 올릴 예정이고요. 네? 결혼을 한다고요? 그 사람, 선생님 남자친구가 좋은 사람이에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남편 될 사람이 저한테 정말 잘해주거든요. 같이 지내면서 행복한 추억도 많았고 같이 살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거니까요.
저는 그 환자분이 아무래도 미혼모이다 보니 정서적으로 불안해진 줄 알았어요. 한창 호르몬이 날뛸 때가 임신기간인지라 임산부들은 남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부분에도 감정이 급격하게 너를 띠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게다가 그 환자분은 단 한 번도 보호자를 데려온 적이 없이 늘 혼자 진료를 보러 왔었고요.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그분을 달래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분은 갑자기 뚱딴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언제라고요? 정확히 언제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환자분들 차트는 이미 대신 봐주시기로 한 쌤이 있어서 그분한테 인계 중이고요. 치료보는 데는 아무런 문제. 어디서 하는데요? 엄청 비싼 곳인가요? 막 강남에 있는 으리으리한데? 강남까지는 아니고요. 서울이긴 해요. 그렇게 으리으리한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얼떨결에 그분이 물어보는 대로 곧이곧대로 전부 대답을 했고 결국 결혼식 장소와 날짜, 시간까지 전부 알려주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는 환자분이 참 특이하시다고 생각했을 뿐 그 이상의 무언가를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날짜와 장소를 알아낸 그분은 알겠다며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저는 예의상 축의금은 없어도 되니 만약 오신다면 식사만 하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분은 그저 예 하면서 대답도 건성으로 하시고는 빠르게 문 밖으로 나갔답니다. 전 다소 황당했지만 그저 예민해진 임산부의 행동 중 하나라고만 생각하고 넘겼죠. 제가 너무 곱게만 자라 세상 물정을 몰랐던 탓일까요? 지나고 보면 모든 일들이 저에게 분명한 사인을 계속해서 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비신랑과의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온 신경이 쏠려있던 그 당시에 저는 저희 앞날을 까맣게 몰랐어요. 결혼식 날 당일 저는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곱게 차려입은 채 그저 마냥 행복하게 신부 대기실에 있었죠. 가족과 친구, 지인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제 결혼을 축하해 주었고 신이 난 저도 그 사람들과 몇십 장씩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신부 대기실 앞을 서성이며 저만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었답니다. 예식 시간이 다가와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예식장으로 넘어갔고 저도 긴장되는 마음으로 결혼식이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충 소리를 들었을 때 홀이 워낙 크다 보니 아직도 교통정리를 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 같더군요. 저는 드레스를 다시 단정하게 정돈해주는 드레스 이모님의 손길을 받으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신부 대기실 문이 반쯤 끼익 열리며 누군가 신부 대기실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정체는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인물이었어요. 며칠 전 저에게 찾아왔던 바로 그 미혼모 환자였죠. 결혼식장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수수한 복장이었고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어딘가 피곤하고 초췌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분은 저와 눈이 마주치다 후다닥 제 앞으로 다가왔고 당황한 저는 조금 어색하게 그분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환자분, 여기는 어떻게... 어머너무 감사해요. 여기까지 오지 않으셔도 됐는데. 솔직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버벅거렸는데 환자분은 오히려 더 단호한 목소리로 엄청난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니에요, 선생님. 이 결혼 지금이라도 얼른 취소하셔야 돼요. 이 얘기하려고 왔어요, 저. 뭐라고요? 지금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것부터 들으세요. 환자분이 제 손에 들려준 건 자그맣고 낡은 mp3였어요. USB가 내장되어 있어 컴퓨터에 꽂기만 하면 바로 파일을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옛날 mp3였죠. 환자분이 다급한 손으로 이어폰을 제 귀에 넣어주길래 저는 한손으로는 이어폰을 받아 제 귀에 안착시키면서 머릿속으로는 경찰을 불러야 하나 앰뷸런스를 불러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혹시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분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 제 귓가에 들려오는
낯익은 두 사람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오빠,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그동안 무슨 일 있었어? 내가 할 말 있다고 했잖아. 그래. 아니, 나 얼마 전에 새로 일구했다고 한 거 있었잖아. 새로 시작하는 일이라 당연히 바쁘지. 그런 말 한 적 없어. 나한테 그런 말이라도 해주지. 그것도 모르고 자꾸 집에 왜 안 들어오나 했잖아. 오빠 생활비 다 떨어졌을 타이밍인데. 야, 내가 네가 주는 그 푼돈으로만 생활하는 줄 아냐? 남자가 바깥일에서 바쁘면 그런가 보다 할 것이지.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나 임신했어. 저는 깜짝 놀라서 이어폰을 반사적으로 귀에서 빼냈어요. 제가 익히 아는 목소리였지만 말투가 너무나 달라서 마치 딴 사람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그 목소리는 예비 신랑의 목소리가 분명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환자분께 물어봤어요. 이게 대체 뭐죠? 저랑 남자친구가 통화한 내용이죠. 지금 선생님이 결혼하려고 하는 저 남자 강수찬이요. 제 애 아빠가 바로 저 인간이에요. 이 통화를 끝으로 제 전화는 하나도 안 받고 집으로 찾아가도 이미 이사가고 없었어요. 뭔가 착오가 있으셨던 건 아닌가요? 이 사람은 저랑 1년 넘게 만나고 결혼한 거예요. 그동안 집은 늘 똑같았고요. 저랑은 4년 전부터 만났어요. 처음엔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더니 전부 사기였고 그냥 저 혼자 사는 집에 빈대 붙어서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간이었죠. 처음엔 그래도 사랑하니까 제가 감당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거 해야 한다 저거 필요하다 하면서 제 수입의 반 이상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임신하기 몇 개월 전부터 절 버릴 준비를 한 거예요. 아마 그쪽을 만난 거겠죠. 저 이제 곧 예시 시작하는데 신부님 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희의 대화를 듣던 드레스 이모님이 난처한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예식의 시작을 알렸어요. 전 아직 예비 신랑에 대한 엄청난 배신감과 충격, 그리고 여전히 어느 부분은 그 남자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그때까지 공존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환자분이 빠르게 핸드폰을 뒤적이더니 저에게 사진 하나를 보여주었어요. 선생님도 갑자기 이런 얘기가 믿어지지 않으시겠죠. 제가 너무 성급하게 녹음본부터 들려드려서 죄송해요. 정 안 믿어지시면 이걸 보세요. 만난 지 1년 넘었다고 했죠? 저랑 완전히 헤어지기 전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8개월 전에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모든 혼란스러움이 한 번에 정리되고 말았어요. 사람의 머릿속이 그렇게 한 번에 차갑고 이성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죠. 저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 환자분께 물었습니다. 저희 신랑, 아니 이 남자 뒤에 있는 여자는 누구죠? 제 동창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셋이 친하게 자주 놀았는데 어느 순간 둘 다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8개월 전에 저희가 술자리에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 여자 영국 사나요? 제 동창이요? 아니요. 얘 청주에서 네일샵 하는데요. 사진 속 그 여자는 영국에 살고 있다던 예비 신랑의 여동생이었어요. 자신의 동창이 이 사기극에 가담한 줄은 몰랐던 환자분은 오히려 의아한 표정으로 절 쳐다보았고 전 급하게 드레스 이모님의 소매를 붙잡았어요. 이모님, 얼른 예식 시간 좀 뒤로 늦춰주세요. 네? 지금 갑자기요? 직원분 아무나 붙잡고 20분만 늦춰달라고 해주세요. 드레스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손봐야 한다고요. 부탁드려요. 빨리요. 아,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환자분. 어서 따라오세요. 저는 황급히 그 환자분을 데리고 혼주들이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갔습니다. 그 환자분과 이모님, 그리고 저만 빼고 밖에선 영문도 모른 채 20분 늦춰진 식을 진행하느라 우왕좌왕했죠. 갑자기 번쩍 떠오른 아이디어였지만 다행히 20분 만에 그 아이디어를 진행시킬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20분 뒤에 예식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죠. 하객들의 환호성을 한몸에 받으며 신랑이 먼저 입장했고 뒤이어 사회자의 정성스러운 멘트와 함께 신부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 결혼식 로망은 아름다운 면사포가 있는 드레스를 입는 것이었어요. 눈부신 결혼식장에서 제 남은 인생의 반려가 될 신랑의 면사포를 걷어내고 저에게 입을 맞춰주는 것이 제가 꿈꾸던 완벽한 결혼식이었죠. 길고 화려한 버진로드를 걸어간 신부의 면사포를 신랑이 한바구음을 지으며 걷어내자 신랑은 기겁을 하며 으악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질렀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경계를 일으키듯 펄쩍 뛰어오르더니 그 자리에서 커당 넘어졌을 만큼이요. 덕분에 식장한 하객들은 전부 깜짝 놀라며 의아해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순식간에 번질 정도려. 그리고 그때 타이밍 좋게 식장 안에는 버진로드 끝에 서 있는 신랑과 신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나 임신했어. 뭐라고? 나 임신했다고. 내가 메신저로 얘기했잖아. 중요하게 할 말 있다고. 병원에서는 6주 차래. 내가 집에 마지막으로 언제 갔었지? 3주. 지금 그게 중요해? 이제 어떡하냐고. 오빠가 일해서 돈 구해올 수 있어? 나 출산하고 나면 더 이상 일 못할 것 같아서. 뭔 개소리야. 그게 내 애인 건 확실해? 뭐라고? 오빠 말고 그럼 누구 애야? 이 걸레 같은 년이 어디서 몸 함부로 굴리고 와서 나한테 빌부터 먹으려고 해. 야, 꺼져. 난 네 애 아빠 절대 아니니까 연락도 하지 마. 알았어? 이제 막 좀 인생 필요한데 재수없게 진짜. 준비했던 녹음 파일이 뚝 끊기자 예식장 안은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그때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는데 혼주석에 휠체어를 타고 있던 예비 시아버지가 갑자기 휠체어에서 일어나 예식장 밖으로 주랭랑을 치는 거였어요. 하객들 모두가 깜짝 놀랐고 저 역시 그건 예상 밖의 일이라 기가 차 헛웃음이 나왔네요. 하지만 신랑은 그 광경을 목격할 정신도 없는 듯 했습니다. 여전히 바닥에 널브러진 채 일어나지 못하면서 신부의 얼굴을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 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네가 여기를 어떻게? 내 와이프는 어딨어? 아니, 내 와이프도 이걸 알아? 네가 말했어? 그래, 네 와이프도 알아. 내가 다 까발렸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너한테 속고 있는 거라고. 미쳤어? 이게 어디서 사기를 쳐? 지금 저게 내 목소리라는 거야? 누가 들어도 내가 아니라 딴 사람 목소리잖아.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으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발뺌하려는 신랑에게 제가 사회자 마이크를 뺏어들고 얘기했어요. 그럼 다리를 못 쓴다던 당신 아버지란 사람이 방금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간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영국에 산다던 당신 여동생이라는 여자가 청주에서 네일샵 하는 건? 무엇보다 당신이 지금 웨딩드레스 입고 있는 저 여자 얼굴 보고 기겁한 건 뭐야? 나랑은 1년 전부터 연애했는데 이 여자랑 헤어진 건 6개월 됐다며? 이건 너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아니 그건 내가 다 설명할게. 나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 사정? 무슨 사정? 도대체 무슨 사정이 얼마나 대단하게 있어야 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데? 당신 이거 사기 결혼이야. 명백한 범죄라고. 내가 당신 때문에 피해본 모든 것들 우주 끝까지 쫓아가서 다 배상받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야. 제발 내가 다 설명할게. 일단 결혼식 끝나면 내가 다 솔직하게 밝히려고 했다고. 아, 그래? 그럼 여기서 밝혀봐. 그렇게 떳떳하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보라고. 내가 당신 속일 수밖에 없었던 건 그건 다 이 여자 때문이야. 계속 정신병자처럼 사실도 아닌 얘기를 짓거리면서 나한테 들러붙었다고. 신랑이 횡설수설하면서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자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저는 당장 마이크를 내려놓고 씩씩대며 신랑 앞으로 걸어갔는데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던 환자분이 더 빨랐습니다. 환자분은 온 힘을 다해 신랑의 뺨을 내리쳤고 그 충격으로 신랑이 비틀거리자 그대로 신랑을 발로 뻥 쳐버렸어요. 결국 신랑은 중심을 잃은 채 버진로드 밑으로 우당탕하고 떨어지고 말았죠. 버둥거리면서 일어나 곧바로 환자를 노려보며
다가오려고 했는데 바로 그 타이밍에 예식장에 있던 보안 직원들이 달려와 그 사람을 제압했답니다. 그 남자 쪽 하객들은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전부 주랭랑을 쳤고 남은 저희 쪽 하객들은 그 남자에게 달려들어 머리 끄댕이를 잡고 멱살을 잡아서 환자분과 저와 멀리 떨어뜨려 놓았어요. 보안 직원에게 양팔이 붙잡혀 있던 그 남자는 하객들의 메타작을 저항도 못하고 전부 받아 꼴이 엉망이 되었죠. 그 사이 저희 부모님이 저와 환자분을 데리고 얼른 예식장을 빠져나왔어요. 아빠는 예식장 안에 소란을 잠재우러 다시 들어가셨고 엄마와 제가 환자분이 옷을 갈아입는 걸 도와드린 후 최대한 빠르게 그 건물을 빠져나왔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나니 저도 제가 무슨 정신으로 이 모든 소동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더군요. 단 하나 확실한 건 환자분의 억울함을 제대로 풀고 동시에 그 못된 사기꾼 놈을 제대로 혼내주는 것엔 성공했다는 거였어요. 제가 원했던 것도 바로 그거였고요. 충동적으로 일을 저지르고 나니 부모님 하객분들도 많았을 텐데 부모님을 너무 배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죄송스럽더라고요. 몇 시간 뒤 아빠가 집에 도착하셨을 때 저는 낮은 목소리로 하객들 전부 있는 곳에서 결혼식을 망쳐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어요. 아빠, 죄송해요. 아까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아빠랑 엄마 마음은 생각지도 못하고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괜찮다. 그런 놈이랑 결혼을 올리지 않은 게 더 다행이지 뭐. 혼인신고 전에 진실을 알게 된 게 조상님이 도우신 격이야. 하마터면 내 딸을 그런 쌍스러운 놈한테 뺏길 뻔했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자다 보니 이분 사정에 너무 이입이 돼서. 이분이 제가 진료 봐드리고 있던 환자분이거든요. 아, 그래? 몸도 성치 않으실 텐데 오늘은 여기서 쉬고 가세요. 그리고 앞으로 그놈한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물심양면으로 도울 테니 비용 같은 건 걱정 말고 소송 준비해요. 감히 내 딸과 우리 집안을 우습게 만든 놈을 내가 가만히 둘 수는 없지. 감사합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환자분은 눈물을 글썩이며 저희 아빠한테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죠. 그날 이후 약 3개월 동안 저는 신랑의 사기 행각을 문제 삼아 파혼 위자료를 엄청나게 받아냈어요. 결혼식에 든 모든 비용이 억대 금액이 들다 보니 신랑은 저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해서 울며 불며 저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절 대답하지 않고 착실하게 모든 일을 법적으로 진행시켰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지나도록 일부러 천천히 그 사람을 괴롭혔죠. 왜냐하면 3개월 이후에 그 환자분이 출산을 했기 때문이에요. 출산 후 그 사기꾼 놈과 친자 확인 검사를 해본 결과 99%로 그놈의 아이가 맞다고 나오더군요. 대단한 반전을 기대한 것도 아니지만 어쩜 모든 게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질 수가 있는지 기가 차서 헛웃음이 절로 났죠. 저희 아빠는 정말로 그 환자분께 초호화 변호인을 붙여주었어요. 초호화 변호인단이라는 말에 걸맞게 변호사들은 말 그대로 그 사기꾼 놈을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버렸고요. 결국 그 사기꾼 놈은 저에게 파혼 위자료 및 배상금을 갚아야 했을 뿐 아니라 그 환자분께도 향후 20년 동안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그동안 환자분께 알게 모르게 뺏어가고 있던 돈까지 전부 토해내게 되었답니다. 무자비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그 사기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법원 안에 있던 절 발견하곤 무릎을 꿇으며 사정사정을 했어요. 예림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는 그렇게 잘해줬잖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뭐야? 난 정말 내 애인인 줄 몰랐다고. 네 애인인 줄 몰랐으면 나랑 만나는 동안 딴 여자 만나는 건 용서가 되는 일이니? 너한테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여자 임신시켜놓고 나 몰라라 내팽개치는 건 용서가 되는 일이냐고. 그걸 왜 네가 화를 내느냔 말이야. 난 너랑은 다 잘해볼 생각이었어. 제발 우리 좋았던 기억들 많잖아. 네가 나 조금만 봐줘. 내가 저 큰 돈을 더 어떻게 갚아. 그거야말로 내 할 바 아니지.
나한테 그런 사기를 친 인간이 어떻게 되든 뭐가 중요해? 좋았던 기억 같은 소리 하네. 네가 사기꾼이라는 게 밝혀진 순간 그건 전부 다 악몽 같은 기억들이 됐어. 넌 진짜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모르는구나. 모든 위자료 배상금은 막노등을 하든 뭐라든 10원 한 장 빼놓지 말고 갚아. 알았어? 괜히 저에게 사과하는 척 접근했던 그 사기꾼은 뼈도 못 추리고 저에게 호되게 혼이 나기만 했죠. 한순간에 길바닥에 나앉게 된 그 사기꾼은 도저히 이 모든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간판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그 소식을 들어도 저는 불쌍하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곳에서 제대로 된 참교육을 더 많이 받아오기만을 바랐죠. 이 모든 일들을 겪은 후 저는 오랜 시간이 걸려 예전과 같은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아무리 그런 사기꾼을 걸러낸 것만으로 다행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여 보아도 그날의 일은 저에게 큰 트라우마가 되어버렸거든요. 30이 넘은 나이에 누군가를 결혼까지 약속할 정도로 믿었다가 배신을 당하니 다른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워지기도 했고요. 다행히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 따뜻한 위로도 많이 받긴 했지만 그럼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얼마 전 알게 된 이 사연살롱 채널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가 많이 됐었어요. 어쩌면 이 글을 듣게 된 누군가는 저처럼 위로를 받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 사연을 보냅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모두 힘든 마음을 위로받으시길, 그리고 저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